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저희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함수 혹은 옵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 어떤 파라미터 그 뒤에 그 불 하나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뭐 괜찮으시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얻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최종적인 라인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라인보다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와 y절편을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라고 봤을 때, 어떤 옵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이 라인과 이 실제 데이터 포인트가 가지는 이 차이들의 어떤 합을 나타내는 옵젝티브 펑션으로서 우리의 목적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 함수를 정의를 했었고, 그 함수가 실제로는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기울기와 뭔가 y절편 두 가지의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이런 2차원의 인풋을 가지고 이제 그 함수값이 결정이 되어져서 여기가 지금 가장 낮은 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랜덤한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 점에서 가장 그 주변의 산의 그 기울기를 봤을 때 가장 그 가파르게 떨어지는 기울기가 어디냐를 저희가 이제 좀 주변을 탐색을 하고 그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 방향을 이제 그레이디언트라는 값을 찾아서 그 값으로 뭐 예를 들면 한 30cm면 30cm, 보폭이 뭐 1m면 1m 이런 식으로 그 정해진 보폭만큼 이렇게 쭉쭉 간다고 했을 때 그 산의 그 가장 가파른 경사들을 쭉쭉쭉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산의 가장 낮은 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로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런 좀 이상한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도 네. 예를 들면 요거의 기울기가 뭐 y절편이 500이고 기울기가 뭐 한 마이너스 1쯤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500에 뭐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0.3쯤 된다. 그러면 한 뭐 이쯤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 포인트가 이 해당하는 점이 되고 이거에서 좀 더 또 낮은 방향으로 가면 이 라인들이 점점점 이 데이터에 잘 맞아 떨어지는 어떤 최적의 라인을 찾아가고 그때는 이 옵젝티브 펑션이 가장 낮은 점으로 간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게 있는데 이제 그레이디언트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엔 이 배치가 아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뭐냐 이게 또 다른 어떤 대응되는 대치되는 개념이 이제 스타캐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이 있고요. 이 배치랑 스타캐스틱은 이제 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어떤 그레이디언트라는 어떤 그 편미분한 거죠. 각각의 베리어블들로 편미분을 했을 때에 유도된 어떤 이 식을 보시면 네. 유도된 이 식을 보시면 애초에 옵젝티브 펑션이 이제 이렇게 n분의 1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저희가 설정한 그 가설 하이파세시스에서 나온 값과 혹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값과 실제 실측 y 값과의 차이를 미니마이즈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레이디언트도 역시 이 서메이션 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합은 그냥 각각 따로 미분한 게 되니까 이 서메이션 텀이 그대로 살아서 딸려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그 말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0개였다. 그러면 그 100개에 해당하는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세타 제로와 세타 원 혹은 y절편과 기울기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모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100개면 100개를 다 사용을 해서 여기 그대로 서메이션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시그마가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고요. 이 말은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그 종합적인 가장 그 가파르게 떨어지는 방향을 찾는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요거에서 약간의 조금 더 트릭을 부려서 저희가 데이터를 매번 100개,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빅데이터니 그리고 뭐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게 돼서 이게 뭐 몇백만 뭐 훨씬 넘는 데이터 수에 대해서 이거를 매번 그 뭐 30cm가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 개 데이터를 다 고려를 하는 게 너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거를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씩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FM대로라면 정확하게는 정식대로라면 이 모든 100개에서 나온 요 식을 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100개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20개씩 이렇게 5등분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처음 20개에 대해서만 요 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 데이터 아이템들은 이게 로스가 마이너스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 하이파세시스 요 x 자리에서 발생된 y 값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됐다는 거죠. 여기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도 또 내리고 쟤는 또 이렇게 여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뭐 20개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랜덤하게 20개를 뽑아서 20개들에 대한 그 높이 차이 그리고 그것만을 고려해 갖고 이거를 좀 고정을 해주자. 그 다음엔 이제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80개가 또 있을 때 그러면 80개 중에서 또 아까 사용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20개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번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뭔가 돌아가면서 이걸 어디다 그렸나?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 전체 서메이션 대신에 이제 뭔가 20개씩만 활용을 하자라는 게 바로 스타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스타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요. 이 업데이트를 할 때 20개가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만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 딱 하나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딱 하나만을 활용을 하되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 20개씩 활용을 하는 거는 하나만도 아니고 전체 다도 아니고 대충 중간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뭐냐면 이름이 이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네,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는 배치인데 즉 100개를 다 다루지는 않되 통으로 여러 개를 다루되 미니스러운 사이즈로 다루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니 배치 형태로 그레이디언트를 돌리는 게 최근에 대부분의 어떤 실제로 활용되는 모델들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 배치 사이즈를 예를 들면 64개로 잡겠다, 32개로 잡겠다. 혹시 뭐 이렇게 딥러닝이나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에서 예제 코드를 뭔가 실행을 해보시고 한 다음에 이런 미니 배치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게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2개를 잡았다는 거는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내가 32개 데이터만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뭐 네. 이런 예제에서 제가 20개를 근데 20개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네 20개, 얘네 20개, 얘네 20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랜덤하게 20개를 잡아서 그게 나을까요?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는 20개, 이쪽에 있는 20개, 이쪽에 있는 20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랜덤하게 20개를 잡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랜덤하게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전체에 좀 근사적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 배치 쓸 때는요 데이터가 지금 어떤 순서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입력되는지 몰라서 한번 셔플링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렉처는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참고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클래스 머티리얼은 그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 앤드류 이제 라스트 네임이 NG라는 이제 뭐 전 스탠포드 교수 이제 지금 이제 바이두에 뭔가 가 있는 분의 그 콜세라라고 하는 무크 플랫폼의 그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머티리얼을 저희가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숙제들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숙제들을 하기 위해서 뭐 요런 선형대수에 관한 리뷰와 또 이 저희가 하는 요거 말고 그 다음 장에는 요 옥타브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튜토리얼 같은 게 좀 있는데 여기 뭐 슬라이드는 없고 보통 이제 코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여기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잘 모르겠는데 또 뭔가 좀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숙제 형태로 하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는 좀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율적으로 요 콜세라 강의를 그냥 직접 신청을 온라인에서 하셔서 공짜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보다 뭐 잘 가르치는 그 교수분이 자막도 다 영어 자막이긴 하지만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커버를 하실 수가 있고, 좀 시간이 그렇게 여력이 되시면 사실 그렇게 뭔가 그렇게 예습 형태든 복습 형태든 하시면서 요 수업 때 오셔서는 저한테 뭐 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좀 찝어서 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더불어서 요거에서 숙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숙제는 이제 매트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매트랩의 이제 공짜 버전이 이제 이 옥타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매트랩은 아마 이제 그 고려대에 이제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려대 이제 FTP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ftp.korea.ackl입니다. 이제 프로토콜은 f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공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굉장히 비싼 뭐 몇백만 원 하는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걸로, 네. 그러니까 숙제가 이제 요걸로 나갑니다. 네. 요 과목에서는. 그래서 요걸 해보시면 뭐 지금 배우시는 것들이랑 굉장히 좀 관련성이 높게 좀, 네, 잘 그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네. 그 다음엔 그 다음 장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요 멀티플 피처즈라고 하는, 네, 강의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시게 될 내용은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그걸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었을 때로 확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새로운 뭔가는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의 크기를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인풋 베리어블이 하나였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집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있는 이 집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집의 특징을 설명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요소들, 방이 몇 개냐, 뭐 화장실은 몇 개냐, 뭐 얼마나 오래전에 지어졌냐, 뭐 저기 몇 층 집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면 얘네들 모두를 가지고 저희가 여전히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집값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7개 여전히 똑같은 데이터가 있되 이번에는 이 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의 직선의 방정식,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지만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 y는 이제 a 플러스 bx 뭐 이런 식이 아니라요. 이거를 하나의 이제 x1, x2 이런 식의 베리어블로 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세타 제로라고 하는, 이게 a 그 y절편이고요. 그다음에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x2 이런 식의 선형 모델로 또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대로 확장을 한 거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뭐 그 최종적인 저희의 그 하이퍼 가설은 뭐 똑같습니다. 요 각각의 값이 학습이 다 되고 나면요, 세타 제로부터 뭐 베리어블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네, 그거에다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여기다 대입하면 집값을 저희가 예측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좀 편의상 벡터 혹은 매트릭스의 형태로 조금 이거를 간단하게 좀 나타내보는 어떤, 네, 그런 거를 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쓴 식이 바로 이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요, 벡터의 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적으로 쓸 수가 있냐면, 요 저희가 학습하게 되는 요 파라미터들인 세타 제로부터 세타 n까지를 이런 로우 벡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긴, 그 수평으로 긴 벡터로 잡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벡터로 얘기할 때는 이런 길쭉하게 생긴 이런 컬럼 벡터를 의미합니다. 컬럼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단어 뜻은 이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네. 그래서 컬럼이라는 저기 단어를 이미지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네, 고대 무슨 신전의 기둥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럼 벡터로 정의를 하고요. 이런 수직으로 긴 그거를,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세운 거는 이제 요걸 트랜스포즈, 요 어떤 벡터나 매트릭스의
이제 한번 이 대각선으로 이제 뒤집은 형태로의 트랜스포즈 형태로의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벡터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해당 x1부터 xn까지, 즉 저희가 갖고 있던 이런 사이즈, 그 다음엔 ages of home 뭐 이런 애들의 값들 하나하나를 x1부터 x4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걔네들에 대한 이제 벡터를 또 구성을 하는데요. 걔네들 구성을 하는데 요 세타 제로, 그러니까 y절편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누구랑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매칭될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냥 간단한 트릭인데, 이거 곱하기 1이라고 두고요. 세타 제로 곱하기 1이라고 두고 저희의 그 인풋 그 피처 벡터를 언제나 첫 번째 밸류는 가상으로 이제 1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디폴트로 이쪽에 어떤 인풋 피처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되고, 그것들은 다 그냥 1인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y절편을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리니어 모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1로 두고 이렇게 벡터의 트랜스포즈랑 또 x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네, 그러면 이 내적하면 네, 요런 어떤 식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베리어블 개수가 몇 개든 요것 하나로 저희는 이제 네, 그 해당 코에피션트 가중치와 그 베리어블의 하나하나 값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걔네들의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편미분들을 쭉 해서 나타난 그 편미분식을 가지고 네, 그 벡터, 편미분된 벡터를 통한 만들어진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성을 해서 그 방향으로 어떤 30cm면 30cm, 뭐 1m면 1m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네, 그 다음엔 그렇게 이제 피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편미분을 하나하나씩 해갖고 그 미분값만큼 그 스텝 사이즈만큼을 가면 되는 거고요. 빼기로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실제로 좀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 몇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처 스케일링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베리어블, 아까 저희가 보았던 베리어블 중에 하나는 이제 집의 어떤 크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의 개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그 스케일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크기는 이게 뭐 스퀘어 피트라고, 평방 피트라고 한다면 뭐 0에서 2천, 굉장히 큰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x2는 이제 저기 넘버 오브 베드룸은 또 굉장히 작은 숫자의 레인지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의 어떤 값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코에피션트는 예를 들면 집 크기 자체가 워낙 크니까 한 0.05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얘도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집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얘는 또 이거랑 사이즈가 이제 대충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한 300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처 자체의 스케일링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거는 결국 x1, x2 간의 이런 인풋들의 각각의 피처의 그 영역들이 그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경우 이 그레디언트 오브젝티브 펑션의 이런 컨투어 혹은 그런 어떤 그런 산의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좀 삐쭉한 산이 되기가 좀 쉽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한 베리어블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타 2는 뭔가 이렇게 뭐 300이라는 이런 큰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세타 1은 뭐 이런 작은 값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점에서는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가장 가파른 방향이 이쪽이면 가장 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야 될 고지가 여기니까요. 근데 여기서 산의 어떤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찌부쿵이 된 거라서 산이 가장 가파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또 보시면 산의 그 방향이 또 이쪽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어떤
반복 횟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는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면요, 뭔가 여기서 요 근처에서 가장 뭔가 빠르게 떨어지는 방향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그 고지와 거의 방향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있다면, 이거는 보시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가는데, 이건 뭐 100번이 돼도 뭐 한 이쯤에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반복 횟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좀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피처 스케일링이 되고요. 그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각각의 피처가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있도록 이거를 좀 고쳐서, 즉 얘는 0에서 200 사이에 머물고 있으니까 얘를 200으로 나누고, 얘는 맥시멈 값이 5니까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밸류가 대충 0에서 1 사이에 어떤 비슷한 레인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 로스 펑션을 그려보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피처 스케일링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혹은 미니멈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0에서 1 사이에 오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혈압을 생각을 한다면, 혈압이 보통 얼마죠? 혈압이 한 뭐 70에서 한 130의 이제 범위에 있더라. 뭐 미리 HG인가? 뭐 이런 식의 레인지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맞추려면요, 이 피처 값들 모두에다가 다 70을 빼고, 그러면 70을 빼고 나면 0에서 60 사이로 떨어지죠. 그 다음엔 여기다가 이제 60으로 나눠주면 다 0에서 1 사이로 이제 훌륭하게 딱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즉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요 그러니까 평균값, 혹은 이 평균값과 또 베리언스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요소를 써서 이제 이걸 또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그 정규 분포, 정규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스탠다드 노멀 가우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뭐 30 평균이 30이고 그 베리언스가 만약에 5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 가우시안 베리어블 x를 x 빼기 30 한 다음에 5로 나누면, 이거는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이제 1의 제곱인 형태의 아주 이쁜 가우시안 형태로.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그 테이블 뭐 정석이나 이런 뒷장에 나오는 표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꼭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런 피처들의 어떤 각각의 피처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대략적으로 평균은 0, 분산은 1인 형태로 맞춰주자라는 형태가 이 민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그 평균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먼저 빼고요, 이런 식으로요. 평균으로 빼고 그거에 어떤 맥시멈 값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그 맥시멈 값을 이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요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잘 글씨를 못 써서 그러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게 되면, 얘네들을 이런 형태의 이제 평균이 0, 분산이 1인 형태로 저희가 바꿔주어서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이런 동글동글한 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다들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하여튼 이슈인데요.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정한 게 잘한 거냐라고 했을 때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제 로스 펑션, 이 어떤 그 산을 점점 밑바닥으로 가는 그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러닝 레이트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예를 들면 한 1cm씩 되는 거죠. 너무 소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폭은 어느 정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잘못 키우면 이게 로스 펑션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보폭을 크게 하다 보니 방향은 이쪽이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보폭을 이렇게, 또 여기서 또 기울기가 이렇게 또 가팔라졌으니까 또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또 일정한 보폭으로 이거에 비례해서 또 가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는 형태로 돼서, 로스 펑션을 쭉쭉쭉 그려보셨을 때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잘 러닝레이스 크게 잡힌 거고요. 또 일부의 경우 이 펑션 모양이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막 적당히 뭔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이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변화가 이렇게 좀 좀 약간 자글자글한 어떤 그런 점이 있으면 거기서는 뭔가 조금씩 이렇게 좀 뭔가 좀 주의 깊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진 러닝 레이스라면 여기서 뭔가 빵 저쪽으로 뛰어가고 이 근처까지 왔다가 뭔가 여기서의 좀 굴곡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뻥 먼 데로 뛰는 이런 형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러닝 레이스를 더 작게 잡아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스는 그러면은 적당한 값으로 잘 정해야 되고요. 그 값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저희가 정해야 되고 그거를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값을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 0.01일 때 트라이를 해보고 0.02일 때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0.03일 때. 그러니까 이때 뭔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를 좀 더 늘린 거죠. 그랬더니 좀 더 빨라지더라. 근데 이게 이 값들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리니어 스케일 그러니까 정해진 값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정해진 값만큼 이렇게 증가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로 시키는 게 아니라요. 보통 경우 이거를 등비 수열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만약에 러닝 레이스의 값이 0.01이 가장 옵티멀한 러닝 레이스인데 저희가 잘못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시작해서 0.0001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값은 0.00002 이런 식으로 하면 0.01까지 가는데 하세월이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이 러닝 레이스를 그래도 효과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 값 자체를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0.01이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0.1이라는 값으로 뻥 이렇게 10배를 늘립니다. 또 10배를 늘려서 1로 가고 그랬더니 만약에 이때 또 막 이렇게 다이버지를 하더라 그러면은 0.1일 때가 가장 좋구나. 또 이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0.1일 때는 너무 느리고 1일 때는 뭔가 빵 다이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대충 이 가운데 뭔가 이제 옵티멀한 값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있는 옵티멀 값은 또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게 그러니까 10배로 뻥튀기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역시 또 등비 수열에 비슷하게 예를 들면 10배를 이제 차이를 두 단계로 두는 방식은 이제 3배, 3배를 두는 식입니다. 그래서 3배를 해주고 또 3배를 해주면 대략적으로 이제 10배가 되죠. 3 곱하기 3이 9고 9가 거의 10에 가까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차이를 더 두려고 하면 뭐 쉽게 계산이 됩니다. 10에 3중 루트로 해갖고 이거를 이제 1에서 3번을 이걸 곱하면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로 봤을 때 이 어떤 1에서 10, 뭐 0.1에서 1, 이 사이를 이렇게 등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실제로 이제 유용한 트릭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요, 그 러닝 레이스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또 하기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것들이 알아서 알고리즘이 다행히 여러 가지 이제 똑똑한 어떤 요소들을 알고리즘에 많이 녹여놔서요.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알아서 내부적으로 옵티멀한 파라미터 값을 잘 찾아서 돌고요. 내부적으로는 저런 식의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그 다음엔 거기서 또 로스 펑션이 예를 들면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릴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거라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한 20번까지 돌릴 때는 러닝 레이스를 한 0.01로 하고요. 그래서 거의 이게 좀 평평해졌어요. 평평해졌으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왔는데 대충 여기서는 뭔가 러닝 레이스 커가지고 더 이상 뭔가 이 바닥에 좀 도달을 하기에 러닝 레이스 너무 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러닝 레이스로 너무 크면 발산을 하는 거야 당연한데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은 러닝 레이스를 쓰되 그래도 과감한 러닝 레이스 써서 꽤 그래도 근처까지 간 다음엔 여기서 한번 그래프가 또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러닝 레이스를 여기서 한 번 더 줄여줍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조금 작은 값으로 썼을 때 이게 또 로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네, 좀 더 뭔가 좀 더 작은 어떤 스텝으로 가면서 이 실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점들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이제 러닝 레이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보셨던 여러 개의 인풋 그 베리어블 그 인풋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선형 모델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근데 그 선형 모델을 좀 탈피해서 그 한 베리어블을 가지고도 좀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게 뭘까요? 뭐 이게 무슨 가로의 길이, 뭔가 세로의 길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집값의 크기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집의 크기라고 하는 아까 저희가 가장 처음 예로 들었었던 집의 크기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근데 집의 크기에 대해서 뭔가 비례하는 집값이 집의 크기에 비례해서 생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집의 크기에 대해서 선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풋 피처가 가로의 길이 뭔가 세로의 길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었다고 한다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두 개를 곱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변수 그리고 얘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이제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는요.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는 변수가 비록 두 개가 됐긴 했지만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는 집값을 제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피처들,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들을 어떤 형태로 조합을 한 새로운 형태의 피처들도 저희가 선형 모델 내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떤 변수가 이제 뭐 길이와 그러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곱한 형태의 조합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애초에 하나짜리 문제였던 이 사이즈만 있었던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G값이 예를 들면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G값이 이 사이즈 대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시면 이게 비례하지는 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G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는 사실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저희도 뭐 그런 대형 아파트는 또 가격이 또 별로 안 오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딱 그게 이런 식으로 좀 기울기가 좀 잦아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사이즈로 이렇게 이런 관계를 또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또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의 좀 이번에는 곡선의 형태로 저희의 하이파시스 혹은 저희가 그 집값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이즈를 가지고 집값을 계산하는 모델을 이런 식의 곡선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펑션. 그럼 이 곡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장 간단하게는 이 사이즈 주어진 건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저런 곡선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선형 방정식은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직선이고 2차는 이렇게 곡선이라는 걸 아실 거고 3차는 또 이렇게 꺾이고 4차도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꺾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차, 고차원의 식으로 이제 동일한 베리어블을 써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2차원으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G값의 제곱의 텀까지만 내가 쓰겠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피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피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던 데이터 레벨에서는 굉장히 잘한 셈이 되는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이 너무 커지면 집이 뭔가 애매하게 뭐 한 80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작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좀 좋은 모델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럼 3차 함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지가 않고 이렇게 올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100평대 뭐 200평대가 있으면 100평대가 뭐 한 5억이었으면 200평대는 한 100억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이런 곡선을 어떤 곡선으로 잘 선택을 해서 뭔가 쓸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리즈너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다항식
1차, 2차, 3차씩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뭘 쓸 수가 있냐 하면 이런 루트도 또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의 1차, 2차, 3차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분의 1승도 또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1차식과 2분의 1승만 쓰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쁜 곡선으로 뭔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로그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또 새로이 도입해서 저희의 선형식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모델은 그냥 선형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선형 모델을 그대로 쓰셔도 되되, 표가 하나, 가장 처음에 정말 앞에 있네요. 네, 요런 어떤 거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게 사이즈고 이게 그냥 그겁니다. 가장 처음에 봤더니. 그러면 요거에서 선형 모델을 그대로 쓰되 어떻게 하냐면 이 컬럼을 혹은 한 저기 그 세로줄을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루트의 저기 사이즈 이렇게 해갖고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2000의 루트를 취하면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2000의 루트. 1000의 루트는 1000의 루트도 어렵네요. 100에다가 루트 20. 2500이요? 네. 2500? 2500이면 네. 50이죠? 2500이요. 네, 그렇죠. 50이면 대충 한 42라고 대충 하면. 네. 그 다음에 1400에 또 루트를 또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곱을 또 넣겠다. 그러면 사이즈의 제곱을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해갖고 이 한 컬럼을 또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까 사이즈 방 개수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똑같은 표가 되고요. 여기에 그냥 아까 여러 개 베리어블이 있었을 때의 선형 모델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게 주어진 정보를 뭔가 좀 있는 정보로 뭔가 새로운 정보인 양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네, 많은 경우 굉장히 또 유용한 역할을 또 하게 돼서요. 네, 이런 트릭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는 이게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다분히 좀 선형대수적인 문제여서 이게 내용이라 이게 좀 커버를 할 필요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단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 혹은 이 아까 뭐 생각하시던 그 여러 가지 산의 모양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이 이렇게 구불구불할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난컨벡스라고 부르고 산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 미니멈 그 가장 밑바닥 점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포물선이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그 컨벡스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벡스형 모델에서 이 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요. 요게 그러니까 로스가 뭐냐면 저희가 세타의 제곱 빼기 2세타 플러스 3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의 로스 펑션입니다. 그리고 세타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y는 세타 1 x1 이런 형태로 y절편도 아예 없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었더라고 하면 그때 로스 펑션이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때의 이 최소가 되는 세타는 뭘까요? 옵티멀한 그 세타 값. 네,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모양이 저희의 로스 펑션 가장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그 펑션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가장 밑바닥을 네, 다다랐을 때 그때 해당 세타 값이 뭐가 될까요? 네? 0이요? 자, 0일 때는 제0일 때는요. 얼마 나오냐? 0, 0 하면 3이 나오죠. 이거보다 더 낮은 가 혹시 있으신? 경매같이 좀. 여기가 이제 0.
1. 네. 1일 때는 얼마나 나오냐? 이제 1 마이너스 1. 이제 1 마이너스 2 해갖고 2가 나오죠. 요게 이제 가장 최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해갖고 이게 세타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로스가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 해당 세타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 최소 요 값을 찾은 것은 저희가 그 뭐 근해 공식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한 다음에 그걸 만들고 나면 그 값이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게 되냐 하면 제가 예를 들면 3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3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느냐? 3의 제곱 6 플러스 3 해갖고 6이 되네요. 굉장히 높네요. 네, 한 6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로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합니다. 이거 네, 이거는요 어떻게 이제 나타내지냐면 2세타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타가 지금 어디서 있는 거죠? 세타가 3에서 지금 현재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레디언트 값은 3 곱하기 2 빼기 4 해갖고 그 현재 그레디언트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제가 0.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값이 4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이죠. 그러면 새로운 세타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값은 3에서 빼기요. 빼기 한 다음에 0.1 곱하기 이때 기울기가 4였고 4가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돼서 2.6이 됩니다. 이게 저희의 새로운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2.6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2.6 빼기 또 0.1 뭐 예를 들면 10cm만큼 가고요. 또 이때 그레디언트 값은 여기에 그냥 또 대입을 하면 됩니다. 2.6 곱하기 2 해갖고 5.2 빼기 2 하면 이번에는 3.2가 나오겠죠. 그러면 2.6 빼기 0.32 해갖고 이제 2.24가 나오나요? 네. 2.28? 2.28?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이 스텝 사이즈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 값이 어떻게 되나요? 점차로 조금씩 가면 기울기가 점차로 작아지니까 알아서 덜 가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값 자체, 기울기 값 자체가 가팔랐던 거에 비해서 점차로 완만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완만하다는 신호가 결국 저희가 고지에 다 다다랐구나라는 거에 대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세타가 이제 어디에 1이 됐을 때까지는 계속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니까 거꾸로 가게 되고요. 1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서 더 이상 아무 데로 안 가도 되는 형태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아주 간단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푼 게 딱 이거입니다. 네. 근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굳이 적용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이 됩니다. 왜 바보 같은 일이 되느냐? 저희는 이런 어떤 특정 이 2차식에 대해서는 이 최소 값을 저희가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풀어내 갖고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바로 구할 수 있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은 뭐냐?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J 세타가 예를 들면 A 세타 제곱 플러스 B 세타 플러스 C라 그러면 세타는 저희가 2A분의 B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요게 가장 요 값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주는 세타 값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애널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게 뭐 분석적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 주어져서 뭔가 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거를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라는 것도 저희가 그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게 되고요. 3차 방정식도 뭐 근해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뭐 그게 4차 이상인가 뭐 5차 이상인가부터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 경우
이런 공식으로 바로 솔루션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쓰는 경우는 이런 공식이 바로 주어져 있지 않은 좀 어려운 경우에 보통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서 차츰차츰 그 솔루션에 이제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음, 그게 저희가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노멀 이퀘이션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선형회귀 문제에서는요, 실제로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지만, 그렇지만 이거 같은 문제는 그 공식이 존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이 바로 있어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이 차근차근 갈 필요 없이 한 방에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 하면 그 근해 공식과도 같은 그 이제 공식이 뭐냐면 이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좀 네, 다분히 좀 뭐 그런 선형대수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그 유도가 되는 형태의 이제 식이 돼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좀 생략을 하되, 그 공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나만 보면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X0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처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이즈, 뭐 반개수,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이제 1이라는 피처를 쭉 추가를 하면 이제 y절편 같은 거 고려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 1을 넣었으면 이 형태의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풋, 그러니까 그 저기 수평 벡터는 데이터 아이템들, 수직 벡터는 하나하나의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들의 값들 을 다 모아서 이런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저희가 프리딕트하고자 하는 y 값이 있잖아요. 그 타겟 베리어블인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g 값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x 그 다음에 y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제 x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한번 대각선으로 뒤집어서 x를 곱해서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의 이제 역행렬을 구해서, 그 역행렬을 구해서 다시 x 트랜스포즈, 즉 이거를 또 대각선을 이렇게 뒤집은 매트릭스를 또 곱하고 지저분해서, 네,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이 y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풋 피처 벡터 y 값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 이제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그 솔루션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산해내는 그 가중치 혹은 그 선형 그 조합의 그 개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쓰면. 물론 이제 역행렬도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이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해갖고 풀면 그냥 되는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솔루션을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와 달리 그냥 여러 반복 작용 없이 그냥 한 방에 이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 그거에 대한 그 매트랩 혹은 옥타브로 그 식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식을 썼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저희가 풀었던 그렇게 하기로 배웠었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은 뭐냐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뭐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아까 뭐 그 골치 아픈 그 스텝 사이즈도 저희가 잘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엔 이제 n의 개수,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가 크면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동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공식에다 대입하는 문제는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얘도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장점부터는 알파를 그 스텝 사이즈 같은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역행렬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아이템이 총 10,000개고, 그리고 10,000개가 뭐 이런 4개의 피처, 네, 사이즈 뭐 이렇게 반개수 뭐 이런 4개의 피처, 그럼 이것까지 하면 총 디멘전이 5개가 되고요. 만 곱하기 5라는 벡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x 트랜스포즈 x는요, 이게 네,
저 매트릭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5고요. 이게 다 1이었고 여기는 뭐 집의 크기, 집의 뭐 저기 반개수. 그다음에 요거는 1번 집, 2번 집, 3번 집 해갖고 이게 총 만개라 그러면 아까 만개라 그러면 이거를 x라고 보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5 by 만이 됩니다. 그러면 만에 또 5가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매트릭스가 5 by 5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저희가 구해야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곱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 매트릭스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 게 요거 한 엔트리 하나하나마다 만들어내는 게 만 줄짜리의 벡터 두 개를 저기 내적을 해야 되는 이런 계산이 좀 번거로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엔 5 by 5짜리의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구하는 게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방 되는데 예를 들면 또 거꾸로 피처 개수가 이제 굉장히 많을 때는 그러니까 뭐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 개수가 픽셀을 쓰겠다 이미지상에서 그러면 뭐 640 by 480짜리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 피처의 개수가 뭐 100 하면은 어림잡아도 이제 만 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트릭스가 이제 만 바이 만짜리 매트릭스가 되고 만 바이 만짜리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서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나 사실 이 만 바이 만, 즉 피처 개수가 굉장히 크면 이거를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도 그거를 실제로 역행렬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져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쪽을 또 쓰기가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저 노멀 이퀘이션 썼을 때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 이런 두 가지 어떤 장단점을 지금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선형외기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뭐 딥러닝, 뭐 뉴럴넷, 뭐 이런 류의 모델들의 경우는요. 저 노멀 이퀘이션 혹은 저런 공식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애초에 공식이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차, 3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 이후의 방정식, 수많은 차수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저 공식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뭐 둘 중에 뭐 비교할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만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뒷부분은 이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렉처 요 슬라이드는 이제 끝을 내고 다음엔 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전에는 집값을 예측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풋으로 활용하는 그 애트리뷰트 속성들이 있고요. 뭐 집의 크기, 방의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의 집 가격을 예측을 하겠다라면 그 가격이라는 요소는 실수인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그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뭐 아니면 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스팸으로 걸러져야 될 이메일이냐, 스팸이 아닌 거냐. 그래서 스팸이 아닌 이메일을 스팸으로 처리를 해서 나한테 안 보여줬으면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너무 스팸이 많으면 또 귀찮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온라인 트랜잭션,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어디서 긁혔는데, 뭐 서울에서 얘가 10분 전에 긁었는데 이게 뭐 어느 뭐 베트남에서 뭐 100만 원이 긁혔다. 그랬을 때 그게 저기 프로듈런트한 그런 어떤 의심이 되는 그런 거냐. 그다음에 뭐 어떤 종양이 양성이냐 뭐 악성이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다 이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엔 또 당연히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클래스의 종류들이요. 지금처럼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집값처럼 뭔가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개수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성적을 마지막에 저희가 A, B, C, D, F 이렇게 나누겠다. 그럼 각 학생의 뭔가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피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엔 그 피처들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어떤 그
다른 학점으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게 이것도 역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고, 이 경우는 5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하겠죠. 2개가 아니라. 네, 그것들도 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뭐 지저분한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리그레션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선형회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저희가 0이냐 1이냐, 혹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종양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종양의 크기를 기준으로, 종양의 크기가 있고요. 그 테이블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양의 크기가 뭐 1cm, 뭐 3cm, 0.5cm, 뭐 1.8cm,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이 존재하고, 이때 해당되는 값이 y 값이 직값처럼 실수값이 아니라 이때는 악성, 이때는 양성, 이때는 양성, 이때는 또 악성, 뭐 이런 식으로 해요. 0에서 0이나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를 생각을 하셔서, 이때를 그냥 그대로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네들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면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3cm일 때 이제 좀 양성이 된 건 이건 좀 운이 좋아서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이거를 다시 뭔가 좀 악성으로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양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또 이게 양성이 돼야 되고 이게 악성이 되는데, 네, 대충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튜머 사이즈가 0.5cm일 때는 이때는 0이고요. 그 점들 저희가 콕콕콕 찍어서, 네. 그다음에 뭐 1cm일 때도 양성, 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한 뭐 1.8cm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악성으로 이제 돼서, 이렇게 그 전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저희가 이런 점들을 찍을 수 있고, 여기다가 저희의 어떤 그 리니어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다시 좀 그려서, 그다음엔 네.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1.2cm, 그다음에 이거는 한 1.8cm, 이건 2.2cm, 2.5cm, 뭐 3cm 이렇게 되고, 네, 이건 뭐 한 0.7cm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대로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하필 이런 라인으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요 라인과 똑같습니다. 요 크기를 가장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요, 이거는 근데 뭘 주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한 2.4cm에 해당하는 값은 이거는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 값을 저희가 보고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는 0이었습니다. 0.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악성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한 1.4cm를 줬더니 이건 다 0이고 이게 한 0.4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이거는 양성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꾸로 3.5cm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갔더니 여기는 한 1.7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다 1이었는데 얘는 1.7이 나왔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얘는 악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런 실수값들을 주고요, 이 실수값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 기준점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점의 왼쪽에 있으면, 혹은 그 기준점보다 작다면 저희가 0으로, 크다면 1로 하는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를 좀, 혹은 트레시홀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장 평범하게는 예를 들면 한 0.5를 기준으로 해서 그 0.5에 해당하는 기준이 한 1.7이더라 라고 하면, 그 1.7보다 작으면 양성, 크면 악성,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냐,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냐, 좋지가 않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 예를 들면 3.5일 때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또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포인트가 학습 데이터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cm에 해당하는 것도 또 여기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엔 3cm에 3.2cm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만든 이 모델이 그냥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바운더리는 대충 여기 어딘 것 같아 보이고. 네. 그래서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면 대충 뭐 여기서 나타난 요 1.7이라는 바운더리가 뭐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저희가 선형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피팅을 시키게 되면 지금 네, 이런 새로운 점이 나타났으면 지금 기존의 선형회귀 모델은요, 이게 이만큼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얘는 또 엄청나게 큰 에러가 또 발생이 됐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학습에 참여를 해갖고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어떤 새로운 라인인 뭔가, 네, 이런 식, 좀 과장해서 이런 식의 라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뭔가 0.5에 해당하는 거는 이쯤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도 저희가 양성이라고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가서도 다 1 아니면 0인데, 다 1 아니면 0인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쭉쭉 끌어내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도 쭉쭉 끌어 위로 올리고, 이게 아니라 결국 요 바운더리 내에서 그 바운더리를 잘 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요, 저희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나 이제 좀 한 단계 좀 꼬아서요. 어떻게 꼬냐 하면은요, 저희가 선형 모델, 그러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아웃풋을요, 항상 0에서 1 사이의 범위의 값에 있도록 저희가 한 번에 함수 변환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변환을 이제 그 로지스틱 변환이자 그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펑션의 변환을 거쳐서,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한 번 펑션의 변환을 거친 형태의 모델을 이 로지스틱 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지스틱 리레이션은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라인을 그려도요, 마이너스 y 값으로 볼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까지 아주 자유로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는 값을 어떤 형태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저희가 한정을 짓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변환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환이 아까 말씀드린 로지스틱 변환, 뭐,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네, 그걸 이제 펑션을 좀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의 새로운 하이파세시스를 가정을 어떤, 네, 0에서 1 사이에만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 변환을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선형 모델을 만들고요. 이런 선형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선형 모델에 한 번 어떤 펑션을 변환을 하게 되고, 그 펑션 이름이 시그모이드 혹은 로지스틱 변환이 되고요. 그 변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y 값으로 볼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0에서 1 사이로만 이제 함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펑션 g라고 하는 펑션은요, 어떤 전 영역에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었던 선형 회귀로부터 나온 아웃풋인, 거기서 그 시절의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던 이 값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될수록 이 값을 이제 0으로 매핑을 시켜주고요. 크면 클수록 이 값을 1에 매핑을 시켜서 0에서 1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만 매핑을 해주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이 펑션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인풋으로 받아들인 Z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형 모델,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나온 아웃풋. 근데 아웃풋이 요 영역에 있었고, 그 아웃풋을 어떻게 만드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만듭니다. 요 Z가 뭐냐면 요 Y 값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Y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 펑션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y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이제 2의 익스포넨셜의 지수승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승이 나와서 이게 무지하게 커지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의 근처로 가고요. 그 다음엔
y 값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즉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뭐 3의 마이너스 100승은 3의 100승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0에 거의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거의 0에 돼버리게 되고요. y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1분의 1이 나와서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가설 혹은 그 하이파세시스는요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값이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그 값과 저희가 갖고 있는 0 혹은 1이라고 하는 네, 아까 여기서 썼던 요 1, 뭐 0 혹은 1, 0, 1 요 값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갖고 거기서의 로스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의 이 가설, 이 하이파세시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선형 회귀를 통해서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만들고 그 값을 0에서 1 사이로 변환한 그 값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요. 이 아까 튜머 사이즈, 그러니까 그 종양의 크기라고 봤을 때, 그다음엔 뭐 저희의 선형 모델이 예를 들면 1 플러스 뭐 2에 네, 마이너스 여기가 y가 됐었는데 y가 예를 들면 선형 모델로서 튜머 사이즈 x1 곱하기 그러니까 3배의 뭐 x1 그다음엔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거 분의 1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분의 1인데 이 y가 뭐냐면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튜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크면 클수록 이 값도 역시 같이 커지겠는데 그 커진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값이 커지지만 그게 1을 안 넘게 되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0.7이라는 값으로 나왔다고 치면 그래서 여기서 한 튜머 사이즈가 이쯤에 걸려서 그때 해당하는 선형 회귀 모델에서의 아웃풋이 뭐 한 38쯤 나왔고요. 38에 해당하는 어떤 이 함수의 변환값이 0.7이라고 하시면 0.7이 그러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거를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1번, 즉 악성일 확률이 7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그 저희의 가설로 만들어진 요거에서의 아웃풋 값을, 즉 0에서 1 사이의 아웃풋으로 만든 요 값을 저희가 그런 어떤 클래스 1이 될 어떤 확률 값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확률 값으로 볼 때 아까 저희가 요 그림에서요, 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요 그림에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서 0.5에 해당하는 요 함수값 그리고 그때 해당 x값을 기준으로 그 x값인 1.7보다 더 작으면 이쪽, 크면 이쪽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나누는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뭐 로지스틱 펑션을 썼을 때도 이런 어떤 기준점이 또 자연스레 나오게 되고요. 그 기준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네, 이런 어떤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저희가 저희가 선형 회귀를 통해서 만들어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예를 들면 튜머 사이즈 곱하기 3 플러스 2다. 그러면 이 값이 정확하게 확률 값이 50% 그러니까 악성일 확률이 50%가 되는 즉 악성도 양성도 둘 다 확률이 50대 50일 때 그때의 이 z값이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 바로 0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해당 z값이 이거였는데 선형 회귀에서 나온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였는데 결국은 그러면 튜머 사이즈 곱하기 3 플러스 2가 0보다 크게 되면 이때가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이때가 악성 혹은 클래스 1번 혹은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양성이 되게 되는 어떤 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선형 회귀가 저희한텐 어떤 형태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3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튜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z 이꼴 3x 플러스 2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그게 어디냐, 이 밑에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질 때는 뭔가 저희가 이거가 양성이 되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게 악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바운더리, 그 경계선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거를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요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정확하게 확률이 50-50가 되는 점이 항상 이 펑션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펑션 통과하기 전에 있었던 그 선형 회귀라고 했다면, 그 선형 모델 직선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0이 되는 시점이 50-50인 확률이 이제 정확하게 반반이 되는 시점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양분이 된 형태로의 어떤 그 값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엔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예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희가 피처가 이제 두 가지의 피처를 가진 모델로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튜머의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뭐 튜머의 색깔.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뭐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커버를 하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모델을 학습하고 났더니 그 선형 모델에서의 그 개수들이 혹은 가중치들이 이게 마이너스 3, 1, 1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요, 이게 결국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인 g를 통괄해서 아까 이렇게 생긴 펑션, 이걸 통괄해서 그 확률값을 주는데, 결국은 그게 확률값이 50%인 점이 어디냐, 요 선형식이 정확하게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저희가 이걸 악성으로, 0보다 작으면 이걸 양성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어떤 식을 저희가 그려보면, 이 x축 xy, 그러니까 이게 튜머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튜머의 그 색깔, 뭐 이런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그 두 개의 축으로 봤을 때 요 디시전 바운더리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이거 이꼴 0 해갖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게 y고 이게 x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요거의 한쪽이 이제 악성이고 한쪽은 이제 양성이 혹은 음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형 회귀를 한 다음에 선형 모델에다가 그냥 0에서 1로만 이제 매핑을 해주는 그 시그모이드 펑션만 통과를 하면 그냥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에다가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저희가 선형 모델 대신에 아까 무슨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형 모델이 아니라 2차식, 3차식 혹은 루트를 쓰면 어떨까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0에서 1로 매핑해주는 이 펑션 직전에 저희가 선형 모델을 썼던 거 대신에 저희가 이런 식의 모델, 즉 2차항의 어떤 그 피처의 2차식까지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한 어떤 형태의 모델을 생각을 했고, 그때 학습된 어떤 그 가중치가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1, 1 이런 식으로, 즉 세타의 벡터 표현을 한다면 이게 세타 제로여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세타 1, 세타 2 이런 식이 되는 어떤 벡터로 저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때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G 입장에서는요, 어쨌건 G 안에 들어온 애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0보다 커지면 악성, 0보다 작아지면 음성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식을 다시 이걸 대입을 해서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게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악성,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양성을 쓸 수가 있고, 그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가 되냐면, 이게 곧 이거 이꼴 0인 게 이런 동그란 이제 원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원의 내부가 될 때는 이게 0보다 작아질 때고, 외부가 될 때는 이
자, 이 식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거라서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지티브, 그러니까 악성 안에는 이제 음성, 혹은 양성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클래스가 두 가지일 경우는 여러 네. 개의 클래스가 여러 개요. 여러 개는 이제 여러 개는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리그레션을 여러 개 클래스일 때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선형 회귀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0에서 1로만 압축을 해주는 펑션을 하나를 더 추가한 버전으로서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들이 아닌.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들은 여러 클래스가 있는 문제들을 그냥 그런 문제들이 바로 적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뭔가 좀 한 번 더 뭔가 저희가 장치를 더 마련을 해서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자, 이 슬라이드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0 혹은 1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 저희가 방금 보셨던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게 튜머의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튜머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짙은 정도. 짙으면 뭐 좀 안 좋다고 보고, 색깔이 짙고 사이즈도 크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놈. 악성, 양성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런 2차원 평면에서 혹은 우리 피처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고차원의 스페이스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저희가 선형 모델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멀티 클래스의 문제, 즉 클래스 개수가 이런 뭐가 있을까요? 네, 이메일이 업무 관련된 거, 친구 관련된 거, 또 가족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그런 저희가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느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장치를 더 두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두 개짜리의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밖에 못 다루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루려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좀 확장을 하되,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one versus the rest 라는 형태로의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one versus all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클래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클래스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모델을 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가지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클래스 1번에 해당하는 모델, 2번에 해당하는 모델, 3번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에선 그러면 레이블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얘네들은 이제 1로 두고요. 이 나머지는 예를 들면 레이블을 0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바운더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엔 또 두 번째는 얘를 1로 두고 나머지는 또 0으로 두어서 또 두 번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모델도요. 그 다음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저희가 배웠고, 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최종 아웃풋 값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되, 그게 뭐냐? 각 이 파지티브 클래스, 1에 해당하는 클래스, 얘가 다 1인 셈이고요. 얘가 다 0인 셈입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될 확률 값을 주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서. 그걸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3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학습을 한 다음엔 이 모델이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클래시파이를 하겠다. 예를 들면 튜머 사이즈가 한 이쯤이고 색깔은 한 그렇게 진하지 않은 한 이쯤에는 뭘 거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 1번 클래스의 확률은 0.8이라고 얘기를 했고, 2번 클래스의 확률은 0.6이라고, 3번 클래스는 0.3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 중에서 그냥 가장 높은 애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클래스가 80% 확률이라고
60%, 30%라고 하니까 제일 높은 값을 그냥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얘가 0.2, 20%, 얘가 0.3, 30%, 얘는 0.1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업무 관련, 이게 뭐 가족 관련,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친구. 네, 친구 이렇게 된다면 이거 세 개 다 별로 확률이 각각 모델이 이렇게 별로 안 높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다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아닌 걸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요, 그냥 가장 높은 값을 취하는 겁니다. 네, 별수 없이. 네. 30%가 안 되긴 하지만 결국은 별로 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걔를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one vs all 혹은 one vs the rest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멀티 클래스로 이제 확장을 한 어떤 기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one vs the rest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one vs one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는 데이터 아이템이 총 100개가 있었으면 이게 30개, 30개, 이게 40개다. 이러면 30개 대 70개 혹은 뭐 30개 대 또 70개네요. 40개 대 6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을 만드는데 이 one vs one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만 잡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work vs family 이걸 하나를 만들고요. 또 work vs friend 하나 만들고 뭐 friend vs family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델이 여전히 3개가 만들어지되 페어만큼의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총 저희가 클래스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one vs the rest 방법에서는 클래스를 총 10개를 만듭니다. 근데 one vs one 방식에서는 10C2인 총 45개 가지수를 만듭니다. 어쨌건 모델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한 모델당 저희가 트레인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냥 one vs the rest는 저희가 총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사용을 하죠. 단지 레이블 세팅만 바꾸는 거예요. 페어와이즈한 이 one vs one에서는 30개, 30개, 60개만 활용하고 70개만 활용하고 또 70개만 활용해서 부분적인 데이터만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 만들어야 되는 모델 자체의 개수는 많아지지만 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는 적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개를 그렇게 페어와이즈로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수결을 합니다. 총 45개의 모델이 각자 자기가 이제 학습에 사용된 2개 클래스 중에 나는 이 2개 중에 얘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총 10개의 카테고리들 중에서요 총 45개 각각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표, 2표 이렇게 투표를 해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모델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one vs one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뭐 좀 실제로 직접 구현하시게 될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디폴트로 로지스 리그레션 뭐 보통 LR 이런 펑션이 R이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뭐 매트랩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멀티 클래스를 주어도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때는 이 one vs the rest 방식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알아서 다 따로따로 학습을 이런 수고를 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해줍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나하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습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업무, 가족, 친구 이렇게 3가지로 데이터가 30개, 30개, 40개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 학습을 해갖고 2개씩만으로 학습을 한 모델 3개를 만들고요. 근데 한 모델이 예를 들면 이거는 친구냐 가족이냐인데 실제로 저희가 준 데이터는 업무 관련 이메일이에요. 업무 관련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 모델에 다 넣어보는 겁니다. 다 모델에 넣어서 다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얘한테는 얘가 학습하는 거에 어느 것도 할당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건 얘도 그냥 한 표의 그 투표권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을 저희가 직접 실제로 좀 더 이제 배우게 되고, 로스 펑션을 어떻게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혹은 그 파셜 디리버티브 편미분을 한 그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로지스 리그레션, 아니 저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인 이런 뭔가 제곱에 해당하는 형태로 로스를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사실 그거를 결론적으로는 좀 잘 안 쓰고 다른 버전의 로스를 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저희의 하이파세시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로 그 펑션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한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의 타겟 레이블인 0 혹은 1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희가 주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뭔가 튜머 사이즈가 뭐 3cm일 때 선형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했더니 한 1.3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튜머 사이즈 x1 곱하기 3 플러스 2, 아까 이런 모델이었다고 하면요, 튜머 사이즈가 뭐 3cm다 그러면 339 해갖고 이게 1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2에, 그러니까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1승 분의 1이 됩니다. 이게 결국 저희가 요 펑션을 이제 했을 때 나온 펑션의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0.95가 이 전체 값이 0.95가 나왔다고 하면요, 트레이닝 단계에서 0.95라는 값과 요 1이라고 하는 값의 차이가 실제로 저희의 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점을 딱 저희가 관통을 하면 그때는 로스가 빵이 됐는데, 이때는 저희가 로스가 빵이 되질 못하게 되는 이제 운명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펑션 자체가 무한대로 가야 이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스퀘어드 로스, 그러니까 1이라는 값과 0.95라는 값이 있을 때 그 차이를 그냥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제곱의 합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0.05라는 값이 제곱이 돼서 뭔가 이 로스에 참여가 되겠죠. 그래서 3x1 플러스 2로도 좀 만족을 못하고 뭔가 더 큰 값으로 11이 아니라 한 이게 20, 뭐 35, 뭐 이런 값으로 되기를 원하는 형태로 뭔가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퀘어드 로스를 기존에 썼던 방식대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로지스 리그레션에서는요, 여러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로스를 좀 다른 형태로 씁니다. 즉 이런 식의 로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0에서 1 사이로 나왔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로스 펑션은, 그러니까 그 1과의 직접적인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빼기 1 해봐야 이 1은 그냥 여전히 맨날 1인데 이 1과의 직접적인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1일 때는 그 로스를 이런 식으로 쓰자. 즉 그러니까 로그의 x,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로그 펑션이요. 그러면 만나는 점은 이제 1,0에서 저희가 이 로그 펑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의 로스 펑션이 됩니다. 어떨 때냐면 y가 이제 1일 때, 즉 이게 악성일 경우에는요, 그 함수 값을 통해서 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온 요 값들이 실제로 이 펑션으로 변환이 되고 0.95가 됐다. 그러면 여기 0.95가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y값, 로그를 취하고 난 y값이 실제로 저희의 로스에 반영이 되는 어떤 차이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좀 시간이 돼서 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요 로그라는 거를 쓰면 요 익스포넨셜과 로그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계산이 되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레디언트를 막 열심히 계산하면 그 그레디언트 그냥 리니어리 선형 회귀에서 저기 그레디언트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학적인 뭔가 아름다움 때문에 이런 로스를 특별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